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치명인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MK라고 하고요. 오늘 현장에서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고 싶으셨지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제가 PPT를 활용해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프로젝터가 작동을 하지 않는 바람에 그냥 페이퍼로만 진행을 해서 그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보충할 겸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회 컨셉은 MK가 저입니다. MK가 저고요. Take charge of 하면은 떠맡다, 담당하다, 책임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의 영어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컨셉으로, 이 얼토당토 않는 컨셉으로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 순서는 우리 갬성의 아이패드 로딩을 함께 진행을 한 다음에 영어가 다른 과목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내신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내신 영어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세 번째로는 해결책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게 쓸 수 있는 영어 학습이다. 그러니까 영작을 기준으로 영어를 공부하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MK 잉글리시의 차별점. 그러니까 내 영어는 다른 분들의 영어와 뭐가 다른지, 니한테 우리 애들을 맡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걸 네 번째로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신 영어가 다른 내신 과목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영어는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부분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만 물어보지 않고요. 동명사만 물어보지 않아요. 수학이랑은 굉장히 다르죠. 수학은 지수로그가 들어가면 지수로그를 가지고 문제를 내죠. 내신에서. 수능이랑은 달리 수능은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미적분이면 미적분만 물어봅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게 물어볼 방법이 없어요. 왜? 영어는 문장이 뭉텅이로 있는 글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그럼 그 글 안에 투부정사만 안다고 해서, 동명사만 안다고 해서 해석이 되는 문장이 과연 존재할까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물어보지 않고 전체를 물어보는 과목입니다. 거의 유일무이하게. 거기다가 외부 지문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예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왕왕 있죠. 자, 두 번째. 난이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건 수능을 보면은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쉽습니다. 물론 수학이 가장 난이도 조절이 쉽고 국어가 그거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널뛰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는 절대평가잖아요. 어떨 때는 1등급이 막 8%, 9%까지 나오고 어떨 때는 4% 나오고 뭐 어떨 때는 10몇 프로 나오고. 왜 그러냐면 이게 난이도가 출제자가 느끼는 것과 실제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땐 쉽게 냈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어렵게 풀고 어떨 땐 어렵게 냈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쉽게 풀고, 그렇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한 달 동안 준비해서 내는 수능마저도 그런데 내신은 어떻겠어요? 영어 내신은요, 난이도를 정말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난이도로 내가 시험을 맞닥뜨리게 될지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라는 거죠. 세 번째, 분량이 많다. 네. 사실 영어는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분량으로 조지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은 난이도가 그냥 어렵죠. 난이도가 어렵고, 국어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죠. 영어는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분량이 많습니다. 봐야 할. 보지 않고 들어가면 힘들거든요. 분량이 어느 정도로 많냐? 중학교 3학년이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이랑 비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의 시험 범위는 거의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6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의 시험 범위는 중학교 3학년 1년 내내 볼 시험 분량을 그냥 중간고사 한 번으로 치른다라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 다시 한번 또 점프를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1.5배, 많게는 2.5배에서 3배 정도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결국 많은 분량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과목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첫 번째 부분을 물어보지 않는다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하위권은 영어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짧은 문장도 읽히지 않는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더 난이도가 높은 문장들을 읽으려고 하니까 진입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중학교 3학년이랑 비교하자면 평균적으로 중학교 때 90점대 나오면 고등학교 때 60점대 나옵니다. 빼기 30점 정도 하시면 돼요. 그 실력 그대로 간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그 갭을 최대한으로 줄여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내신 영어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내신 영어는 수능이랑은 다르게 지문이 정해진 시험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수능에서는 어떤 내용, 어떤 문장 구조, 그리고 어떤 난이도의 단어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내신은 범위가 정해지는 순간 지문이 어떤 게 나올지가 정해지죠. 이거에 대해서 또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 우리 학교는 변형이 진짜 많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니 아무리 많이 변형을 해도 원문이 완전히 다른 지문이 될까요? 그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 얼굴에서 성형수술을 해도 원빈처럼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시험 범위 안에서의 그 원문은 아무리 변형을 가해도 내용이 바뀌진 않습니다. 어휘나 문법 구조 정도가 살짝 바뀔 수는 있겠죠. 아니면 추가되는 문장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해서 그 범위 안에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등급 비율을 유지해야 되는 선생님과 학생은 결국은 수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수능이랑 1등급을 매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수능은 100점 맞으면 무조건 1등급이에요. 근데 내신 영어는 100점 맞으면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될 수 없으면 2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냐? 영어 수능에서는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서부터 끊어서 100점은 다 1등급을 준 다음에 그 다음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하는데 내신 영어는 그게 아니라 만약에 100점 맞은 학생의 수가 1등급의 퍼센트의 2배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1등급이 원래 4%니까 8%를 넘어가게 되면 그 학교는 1등급이 사라지게 됩니다. 4% 곱하기 2 그러니까 8%가 넘어가면 1등급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무조건 100점을 안 만드는 시험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요. 왜? 100점이 없어야 동점자 없이 위에서부터 끊어갈 수 있고 위에서부터 끊어가야 안전하게 1등급 학생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점이 안 나오게 하는 시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수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제 수업이 안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정해진 지문을 가지고 변형된 문제, 아주 양질의 변형된 문제를 가지고서 지속적인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 예를 들면 A라는 원문이 있어요. 그 A라는 원문을 가지고 변형되어 있는 A-, A-, 그리고 그 A라는 지문에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유형들,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그 학교에 기출 문제만 가지고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기출에서 나올까요? 미치지 않고선 그 학교의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웬만한 학생들은 작년 기출 같은 거 다 보고 들어갈 텐데 그거랑 똑같이 나오면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학교의 기출 문제는 뭘로 활용하셔야 되냐, 이런 유형으로 우리 학교가 문제를 출제하는구나를 파악해야지 여기에서 나온 이 내용이 중요하겠구나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국의 모든 같은 교과서, 같은 부교재의 문제들을 추출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모르는 것을 줄여야 된다. 이게 또 뭔 소리냐? 수능은요,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반면에 내신은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그 모르는 것을 계속 줄여가서 최종적으로 시험을 볼 때는 내가 모르는 게 0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조금 접근 방법이 달라요, 수능이랑.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평소에 계속 쌓아둬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 많은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패를 깠잖아요, 이미. 범위를 정해주고 이 지문 안에서 나온다고 패를 깠기 때문에 깐 패에서 시험 문제를 그대로 내면 아이들이 다 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내냐? 운모 고등학교 있죠?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운모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시험 지문, 그러니까 물어보는 지문보다 선택지가 더 깁니다. 근데 이 선택지를 해석할 수 없으면 위에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어도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지를 평소에 볼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떤 문장이라도 내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미리미리 평소에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은 뭐냐? 쓸 수 있는 영어 학습이다. 쓸 수 있는 영어 학습이라는 게 뭔 소리냐? 우리가 글이 쓰여 있는 걸 계속 많이 읽은 학생들은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문에 있는 사설 같은 거 우리 읽을 수 있죠?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문에 있는 사설 수준의 글을 쓸 수가 있나요? 쓸 수는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설에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장가다 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쓰여 있던 글이 어떻게 쓰여 있던 당연히 읽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영어를 쓸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자, 근데 뭘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냐? 우식 영문학이 아니라 현대 영문학을 가지고서 암기가 아니라 그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원리를 이해하면 결국은 영어도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그냥 언어잖아요. 국어가 내 생각을 전달하는 언어로 쓰이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언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과거에 오형식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그 오형식이라는 게 1800년대 이론이거든요. 1800년대,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 정도의 이론입니다. 그 이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말을 넣으려고 하니까 자꾸 예외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 영문학은 그런 예외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자, 세 번째, 서술형을 암기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물론 제가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이런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니까 서술형을 암기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은 해드리지만 그게 100%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라도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모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진짜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뭘로? 뭘로 그렇게 해드리냐? 이 MK 잉글리시의 차별화된 접근법을 가지고서 민망하네요. 만들어 드릴 건데, 첫 번째, 쉬운 문장과 어려운 문장이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칩시다. I forced him to like me. force 명사 투동사 원형이 나오면 명사가 투동사 원형 하도록 강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나는 강제했죠. 그가 뭐 하도록? 나를 좋아하도록. 그의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쉬운 문장이고 이건 어려운 문장일까요? I would like the novice. novice란 단어도 모를 것 같고 all the veterinarians. veterinarians도 모를 것 같고요. detest란 단어도 모를 것 같고 tolerate란 단어도 모를 것 같고 모르는 단어 너무 많다. 근데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이 사실은 뼈대가 똑같아요. 얘가 동사거든요. 아래 문장에선 얘가 동사입니다. 위에서 이게 목적어거든요. 아래 있는 문장에선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to 동사원형 온 거거든요. 아래 문장에선 얘가 to 동사원형이 온 거예요. 결국 그냥 단어가 늘어났을 뿐이지 확장되었을 뿐이지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의 뼈대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동사, 명사, to 동사원형.
명사가 투동사 원형하도록 강제하다. 명사가 투동사 원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개의 뼈대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은 이런 영어의 뼈대를 파악하고 뼈대를 가지고서 살을 붙여나가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어휘에 대한 접근법을 획기적으로 바꿔드릴 겁니다. 이 단어를 보시면 charge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요금을 청구하다, 혹은 기소하다, 고소하다, 혹은 비난하다, 혹은 임무를 맡기다, 책임을 맡기다, 책임을 넘기다, 이런 뜻도 있고 충전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거 뜻이 너무 많아. 뭐야, 잔을 채우다도 있어. 자, 이런 단어를 딱 보고 나면 영어는 다이어가 너무 많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단어의 중심 이미지를 잡아드릴 거예요. 이 charge라는 단어의 중심 이미지는 뭐냐? 중심 이미지는 요런 판때기에다가 요 녀석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금을 청구하다가 뭡니까? 이 노란색 박스가 뭐냐면 사람이고요. 이 빨간색 원이 요금이에요. 그럼 요금을 사람한테 올려놓으면 요금을 청구하답니다. 그럼 기소하다는요? 네, 빨간색이 사람이고 노란색이 법원이야. 그래서 사람을 법원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게 기소하다예요. 비난하다는 뭐예요? 노란색이 사람이고 빨간색이 비난입니다. 비난을 올려놓는 거예요. 책임을 맡기다는, 노란색이 사람이고 빨간색이 책임인 거죠. 책임을 사람한테 올려놓는 거예요. 충전하다는, 노란색이 배터리고 빨간색이 전기입니다. 전기를 배터리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잔을 채우다는요, 노란색이 잔이고요, 빨간색이 내용물이죠. 와인이라든지, 그죠? 와인을 잔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결국 charge는 뭐구나? 무언가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 이런 중심 이미지를 알면 그냥 바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이어가 아니라. 또 하나 해볼까요? even이란 단어가 있어요. even. 많은 친구들이 even이란 단어를 보면 심지어라는 뜻을 떠올리는데, 얘는 부사고요. 이게 형용사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뜻일까? 자, 첫 번째, even road. even road는 무슨 뜻일까? 두 번째, even speed는 또 무슨 뜻이고, 세 번째, even game은 무슨 뜻이고, even amount는 무슨 뜻이고, even number는 무슨 뜻일까? 뜻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번은 평평한이란 뜻입니다. 평평한 도로, 평평한 도로. 두 번째는 균일한이란 뜻입니다. 균일한 속도. 세 번째는 막상막하이란 뜻이에요. 막상막하의 경기. 네 번째는 같은이란 뜻이에요. 같은 양. 다섯 번째는 짝수이란 뜻입니다. 이러면 이게 다이어 같죠? 왜냐하면 위에는 평평한, 균일한, 막상막하의, 같은, 짝수의. 근데 이 even이란 단어가 사실은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걸 이런 식으로 딱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막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평한, 그죠? 그리고 속도가 막 70km, 90km가 아니라 똑같이 65km. 그래서 균일한. 그리고 내 실력과 네 실력이 막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네 실력과 내 실력이 비슷한 거예요. 막상막하에.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양과 내가 갖고 있는 양의 막 크기가 막 170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너도 60, 나도 60. 그래서 똑같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even, 평평한, 그러니까 남과 차이가 나지 않는 것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올바른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르지 않은 게 있겠죠. 올바르지 않은 건 오드라고 해서 이상한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 오드가 홀수라는 뜻이 있는데, 홀수와 짝수는, 홀수 같은 경우는 그냥 놓으면 쓰러져 버리죠. 짝수는 뭐예요? 왼쪽 오른쪽을 딱 놓으면 어떤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위치에 무언가 같이 놓여 있다라는 의미에서 짝수의란 뜻이 있습니다. 결국 even이란 단어를 외울 때 균일한, 평평한, 막상막하의, 같은, 짝수애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들쑥날쑥한 것들을 다 똑같은 상태로 맞춰주는 거구나 정도를 아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없이 고른 상태가 even이구나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의 수업에서 반드시 눈으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조금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뭐 이런 거 배워요. 가주어 진주어 구조. 그죠? 가주어 진주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 녀석이 갖고 있는지를 정말 눈으로 확인하면 나중에 본인이 직접 써먹기 너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좋은 청소부 물고기를 찾는 것은 어렵다 라는 걸 영작하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주어를 써야 되니까 찾는 것은 어렵다. 찾는 것이 영어로 네, to find입니다. 그죠? 찾는 것. 근데 뭘 찾는 거? 좋은 청소부 물고기. 좋은 청소부 물고기가 good cleaners예요. 그럼 to find good cleaners. 좋은 청소부 물고기를 찾는 것이 어렵다. is difficult, hard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to 동사 원형은 주어의 자리에 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안 좋아하는지는 현장 수업에서 들으시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to 동사 원형이 뒤로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지고 나면 뭐가 없습니까? 주어가 없죠. 그래서 그 주어 자리에 야 여기에 원래 to find good cleaners가 있었던 거야 라고 표시를 해주는 요 가주어를 딱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조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실제로 눈으로 파악해가면서 수업을 듣게 되면 훨씬 더 오래 남죠. 왜냐하면 사람은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를 훨씬 더 오래 기억하거든요. 하나 더 해볼까요? 나돈니 도치 구조라는 게 있어요. 나돈니 도치 구조. 이게 뭐냐면 나돈니가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가면 그 뒤가 도치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장을 가지고 해보는 거죠. 그건 쉬울 뿐만 아니라 재밌기까지 하다. 흔히 말하는 나돈니 A 버돌소 B 구조를 쓰는 건데 그건 쉬울 뿐만 아니라 It is not only easy. 그죠? 재밌기까지 하다. But it is also fun 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not only가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가요. 이게 나간다고. 이렇게 나가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not only 뒤에서 뭐가 된다고. 뒤에 있는 문장이 도치가 된다고. 근데 그 도치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의문문 어순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it is easy가 의문문 어순이 되면 어떻게 돼요? is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내가 눈으로 계속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 맞아 이 not only 다음에 뒤에가 의문문 어순을 취하는 거야 라고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재밌는 수업이 될 것 같지 않나요? 민망해.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영어의 특징은 뭐냐 하나씩 보죠. 앞에선 갬성의 F를 했으니까 이번엔 샘숭의 갤럭시 탭으로 첫 번째 최신 이론으로 이해하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구식 영문법, 구식 오형식이 아니라 최신 영어 이론에 입각하여 예외 없이 암기 없이 이해하는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영작을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뼈다구라고 하거든요. 오형식이 나쁘진 않지만 거기에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허점들을 보완한 프레임을 가지고 모든 문장을 만들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강제 암기 어휘 학습. 저는요, 요걸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휘 학습인데, 이 어휘를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암기가 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과제를 내서 아이들이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40개 중에 10개를 맞았네요. 두 번째 테스트는 40개 중에 28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스트에선 40개 중에 39개를 맞았고 마지막으로는 다 맞았네요. 자, 이렇게 제가 시키는 대로 과제를 진행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위에 보시면 과제를 한 친구들이 최종 시험을 본 거예요. 빨간색이 시험 본 거에 대한 개수거든요. 맞은 개수. 48, 49, 46, 44, 49, 45, 46, 49. 이게 50개 만점에서 본 결과물입니다. 과제를 제가 부여한 과제를 했더니 그냥 암기가 돼버린 거죠. 근데 반면에 아래 보세요. 그 노란색의 과제를 안 한 거거든요. 제가 내준 과제를 안 한 건데 안 했더니
16, 14, 24, 21, 37, 37, 37, 18 50개 중에 이 정도의 개수를 맞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결국 제가 내주는 그 어휘 암기하는 방법의 과제들을 하기만 하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기만 하면 이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언제든 복습 가능한 온라인 강의.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모든 강의를 촬영하고 그리고 필요한 강의는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컨텐츠들, 여기도 굉장히 많죠. 제가 한 1000여 개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컨텐츠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한 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죠. 그리고 단순히 강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태양 아래에서, 근데 이거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버닝썬이라는 단어가, 그치? 타오르는 태양 아래서, 야 이거 이거 나오면 갑자기 거짓말을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현장 강의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빨리 넘어갈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5번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자료. 전국 기출을 제가 다 분석했어요. 다 분석해서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를 동일한 교과서나 부교재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법은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어휘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몇 번 나왔더라, 서술형은 뭘 물어보고, 그리고 연결어, 문장 삽입, 빈칸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더라 라는 걸 체크를 해드리죠. 여기 보시면 who had buried는 틀렸구나. 근데 그런 게 전국에서 2번이나 나왔더라. 그리고 who had been buried라는 모양을 가지고서 문제를 3번이나 출제했더라. 결국 최종적으로 이 모양 안에서만 시험 문제가 6번이나 나왔던.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더 강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출제 포인트를 저격하는 손필기 노트. 이게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식으로 손필기를 해서 컬러풀하게 배포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뭘 봐야 될지, 뭘 더 중점을 두고 봐야 될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시간 낭비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시험 기간 때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제가 학생들의 질문을 바로바로 받고 거기서 해결하는 그런 시간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서 모르는 걸 줄여 나간 후에 최종적으로는 0에 수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꼭 보장해 드리도록 할게요. 믿고 맡겨주시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는 설명회를 10분으로 진행을 했는데 온라인으로는 거의 한 30분이 넘게 진행을 하게 됐네요. 여러분의 자녀를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가세요.